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6일 화요일 8월의 마지막 주에 인사드리는 리치맵 대박스타입니다. 어느덧 8월의 막바지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남부지방에 비가 참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가을 장마에 피해보신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모쪼록 빨리 피해가 복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리치맵 대박스타는 저번 주부터 이어졌던 옵션 얘기를 마저 이어 해보면서요. 차익거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이야기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다각도화시켜서 계속된 점층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저의 목표고요. 사실상 그런 점에서는 일정치 이상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더 좋은 기회로 더 밝게 방송 중에 뵙겠습니다. 네,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 마지막에 베이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면서 내용이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그러면 저번 시간 리뷰를 마저 하면서 뒷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마다 찾아주시는 전문가님 계시죠? 오늘 옵션 이야기 재미있게 해주실 매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별탈 없이 잘 지내셨어요? 예, 요새 계속 밤늦게 매매하느라고요. 네. 예, 피곤해 죽는 줄 알았어요. 오늘도 해야 네. 되는데, 예, 한참 차에서 한 1시간 잤나 봐요. 제가 자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너무 피곤하셔서. 예, 벌떡 깨가지고 왔는데, 예, 또 이게 사실 재밌는 부분이만큼 어쨌든 좀 달려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옵션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이제 뭐 전문가이시긴 한데 워낙 이쪽 파트를 좋아하셔서 저번 시간에 설명이 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신나셔서 이제 설명을 덧붙이면서 해주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워낙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번 시간에 뭘 들었지 하고 헷갈리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 리뷰를 좀 간단히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사실 이제 베이시스 선물 좀 심화편으로 베이시스를 나가면서 차익 거래에 대한 부분이랑 이제 수급이랑 좀 엮어가지고 통으로 다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일단 옵션에 이어지는 부분들을 차라리 그 부분을 조금 방대하게 하고 나면 거기는 내용이 딱 끊기기 때문에 네. 예, 우리 뭐 베이시스 쪽을 아예 오늘 다루지 못하고 차익 거래 쪽을 만지지 못하더라도 네. 예, 옵션 쪽에서 어쨌든 예, 보여드릴 걸 한번 다 보여드리고 일단락을 짚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러 개 있는데 예, 시간 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리뷰를 한번 살짝 해보자면 네. 예, 일단 뭐 콜옵션이죠. 예, 콜옵션과 가격 살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 예, 중요한 것은 예, 반대자가 예, 이 거래에 반대자가 있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살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 요거에 대한 의미를 예, 잘 알아야 이제 옵션에 대한 이 방향성을 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옵션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빈 슬라이드로 한번 넘기면서 제가 한번 빈 슬라이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네. 자 행사 우리가 ITM, ATM, OTM 이 옵션을 좀 개념을 가졌었죠. 이 개념을 만약에 그냥 콜이라고 했을 때 이 행사가를 X1, X2, X3 이런 게 했을 때 이 현재의 시장 가격이랑 요 동일한 가격이 드는 요 구간이 드는 것들이 이제 앳더머니라고 해서 ATM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제 개념적으로 어떻게 보자면 뭘 생각할 거냐면 이제 선물 지수나 코스피 지수가 이제 움직일 겁니다. 예, 상방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예, 하방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겠죠. 예, 움직일 수 있는데 일단 기본 포인트가 예, 한 호가를 말고
예, 기본 한 포인트가 움직이는 정도의 어떤 상황이 아니면 그냥 딱 한 포인트씩 움직인다고 쳤을 때 이 움직임이 있으면 과연 기초자산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이 옵션은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옵션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명확히 좀 해갈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뭐 숫자로 보자면 자 100, 50, 뭐 180, 130이라 그러죠. 130이라 그러면 자 이제 그냥 콜옵션입니다. 네, 콜옵션인데요. 상방으로 갈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의 이 콜옵션.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김현커 여기서 네. ATM 옵션이 얼마짜리인 거죠? ATM이요? 예, 100 그렇죠. 맞나요? 이게 ATM이죠. 네. 예, 그리고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니까 당연히 이쪽이 ITM일 거고요. 네. 예, 이 행사되기 어려운 요거는 오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확률로 봤을 때 확률은 0부터 1이죠. 0% 아니면 100% 이렇게 잡히는데 이 옵션을 이렇게 딱 봤을 때 가장 행사가 될 확률은 높은 게 어떤 옵션이죠? 저 세 가지 중에요? 예. ITM. 그렇죠. 네. 네, 세 가지 중에 ITM이죠. 그래서 1로 가면 갈수록 이게 30이라면 30 이러면 더 깊어지는 거니까 딥이라 그러죠. 딥 ITM이다. 딥 ITM. 그럼 바깥으로 뻗어 나가면 180짜리는 행사될 확률이 거의 뭐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겠죠. 거의 없겠죠. 네. 거의 휴지 쪼가리라 보면 돼요. 이러면 이거는 딥 OTM이에요. 딥 OTM인데 여기서 뭐를 생각해 볼 거냐? 우리가 왜 이 ATM 옵션에 관한 요 근내가, 근외가물을 많이 만지는지, 특히나 내가물보다는 이 외가물, 근외가물을 왜 많이 만지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뭐 하나에 0.01짜리 이러면 5,000원짜리입니다. 이거는 5,000원. 이 0.01 이게 5,000원이에요. 그 다음 가격은 0.02, 0.03 이렇게 되고 전체 토탈에 요 1은 1.00이라면 이건 하나가 5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왜 이 옵션을 행사가 각각 행사가에 따른 그 행사 월물이 있다고 해도 이런 가격이 싼 이런 것들로 짤짤이를 하지 않고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가는 근외가물 기준으로 우리가 많이 만지는지 요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거를 확률적으로 한번 해보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자, 가장 행사될 확률이 높은 딥 ITM 쪽은 일단은 뭐 완벽하게 어느 것이든 옵션 만기일이 왔을 때 행사되는 확률은 뭐 확실하게 딱 정할 수 없지만 가장 큰 1이 되겠고 콜옵션인 경우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안 되니까 0인 거죠. 그래서 이 옵션의 그 움직이는 가격의 이 내재 가치는 요 안에 확률적인 개념에서 이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옵션은 일단 요 딥 ITM부터 딥 OTM까지 1부터 0까지의 값 안에서 놀 수 있구나. 확률적인 게임으로 봤을 땐 이렇게 놀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김현커가 옵션을 살려고 해요. 살려고 하는데 이제 이미 딥 아이템 행사 가격이 굉장히 낮은 것들 그런 건 이제 비싸죠. 비싸니까 일단 버렸어요. 그러면은 저기 높은 것들을 하나 샀어요. 한 180짜리. 그리고 한 지금 그 행사 시장가가 한 50 정도 되는데 한 60원 정도짜리 산 거예요. 60 정도 샀어요. 근데 시장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시장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막 움직이면 상대적으로 그 60짜리가 행사될 확률이 높아질까요? 180짜리가 행사될 확률이 높아질까요? 시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좀 격차가 커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다시 살펴보죠. 여기 화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 가격 S는 50이에요. 근데 김앤커는 두 개를 산 거죠. 두 개. 얼마짜리? 60짜리와 180짜리 산 거예요. 아마 30짜리는 이미 뭐 굉장히 비싸겠죠. 왜냐면 딥 인더머니 딥 ITM 옵션이니까. 그럼 이제 시장이 요 시장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디로 움직일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갖고 김영과가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더 많이 이 ITM 옵션으로 전환된 확률이 이게 높을까요? 이게 높을까요? 60이 가까우니까 60짜리가 더 높겠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시장의 S라는 요 몸통, 항상 몸통이 기준이죠. 요 몸통이 움직일 때, 한마디로 기초자산이 가격이 변화할 때 그 상대적으로 옵션에서 가격 변동성이 큰 건 ATM 옵션이 가장 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막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막 움직이는데 계속 여기서 놀아. 그러면은 이쪽 옵션의 가격은 60짜리는 어떻겠죠? 순간적으로 ITM도 될 수 있고 OTM도 될 수 있겠지만 이제 ITM이 되면 또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옵션은 어떻죠? 저 멀리 있죠. 그렇죠. 저 멀리 있죠. 거의 행사될 확률이 없어요. 이게 무슨 진짜 우리가 이제 관뚜껑이 열린다고 표현하는데 관뚜껑이 열리는 재밌네요. 이 관뚜껑이 열린다는 표현을 그냥 뭐 혹자들은 정말 시세가 빵 터져가지고 완전 난리가 나는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자, 0.01짜리가 얼마라 그랬죠? 이 옵션 가격이 5,000원이에요. 5,000원인데 그 5,000원인데 거래일이 한 플러스 1일,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이 1일, 그리고 D죠. D-데이인데 이 정도일 때 가격이 0.01을 가지는 가격들은 만약에 콜옵션이라 그러면 60이겠어요? 180이겠어요? 0.01짜리는 180이겠죠? 180인데 이런 180일들은 이거는 거의 이제 뭐 지금 시장 가격 S가 뭐 한 100이라고 칩시다. 100으로 치면은 행사될 확률이 지금 하루 이틀 만에 이만큼 지수가 180 이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거의 행사될 확률이 없죠. 뭐냐면 0.01은 하루 남은 시간가치예요. 하루 남은 시간가치인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투기를 하죠. 투기식으로 막 붙여요. 붙인다는 건 매수를 해요. 그럼 관뚜껑이 열리면 이게 천지개벽이 일어나가지고 이 기초자산이 기초자산 지금의 시장 가격이 100이 190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무슨 별천지가 온다는 이런 게 아니고요. 행사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어떤 특정한 이벤트나 물량 출회로 인해 가지고 이게 0.02, 0.03 정도로 뛴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죠? 이게 5,000원짜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5,000원짜리 한 주만 사나요? 아니에요. 대량으로 투기로 붙여요. 그런데 투기로 붙였는데 그게 하루 만에 2배, 3배 이렇게 빵빵 뛰면서 가격이 뛸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관뚜껑이 열린다는 겁니다. 옵션이 100짜리, 180짜리가 행사될 만큼 시장 상황이 미쳐버리면 이때는 거의 선물도 이게 서킷 브레이크가 아니라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선물도 멈추는 수준까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딥 OTM 옵션들, 이런 옵션들이 행사가 된다 할 정도로 시장이 급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물량이나 어떤 뭐 예전에 도이치뱅크 사태처럼 그런 출회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을 만드는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살짝 흔들리는, 그러면서 이 시간 가치가 두세 배 순간적으로 뛰면서 이렇게 팔 수 있는 기회가 나올 듯, 이런 걸 이제 관뚜껑이 열린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고 일단 쳤을 때는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ATM 옵션을 잡았을 때가 우리가 보통 이게 분산인데, 이 분산 이제 보통 리스크로 쓰거나 변동성으로 쓰죠. 뭐 베가라는 뭐 이걸 쓸 수도 있겠지만, 이 ATM 옵션이 어차피 ITM 옵션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미 ITM 옵션은 이미 IT 인더머니로 들어온 것들이에요. 그러면 OTM은 저쪽으로 갈수록 행사될 확률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시장 자산 가격이 S가 왔다 갔다 움직일 때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 움직임이 옵션 가격의 움직임이죠. 옵션 가격의 변동성이 ATM 옵션에서 가장 큰 걸 뭐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옵션 투자자라면 일단 외가 쪽에서 ATM 옵션이 이미 ITM이기 때문에 매가는 건드리지 않고 외가 쪽의 옵션을 플레이해 주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일단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일단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콜이든 콜 매수 포지션이든 푼 매수 포지션이든 동일합니다.
그리고 매도 포지션도 거의 동일하다고 사실 할 수 있어요. 조금 짜는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한데 요걸 짜는 방법까지 설명하기 좀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수학적으로 수학적이라기보다 옵션의 성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옵션이 콜옵션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야 올라가는 이제 상품이었죠. 네. 자, 그러면 옵션의 성격을 가지고 콜옵션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걸 함수로 짜보면 함수죠. F죠. F. 자산 가격, 기초 자산의 가격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행사 가격은 어떻게 된다? 100보다는 낮아지면 좋겠죠. 낮으면 낮아질수록 좋다. 행사하는 가격은 180 되면 망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은 옵션을 대한 매수자예요. 옵션 매수자는 항상 뭐가 문제라고요? 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매도 플레이 하는지, 당연히 시간 가치가 빠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옵션 매수자는 항상 시간에 대해서 안 좋다. 시간에 대해서 안 좋다. 네. 그리고 변동성 측면. 자, 변동성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이 콜옵션 같은 경우 내가 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일단 포지션이 어떻게든 그 변하길 바라니까 매수를 하는 거겠죠. 현재 내가 그 얕은 근외가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ITM 옵션으로 들어가길 바라면서 플레이를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당연히 변동성이 죽어야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살아야겠죠. 당연히 살아야 되죠. 변동성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자율도 관련이 있어요. 이건 시장 상황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워낙 복잡한 변수기 때문에 네.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 지을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자, 이 콜이 됐고요. 그럼 내가 풋매수를 쳤다에 대한 요 시장 상황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본다고 했을 때 똑같이 함수라면, 똑같이 함수의 식이라면 풋옵션은 지수가 빠져야 이익인 거죠. 네. 그럼 기초자산 시장 가격은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행사하는 가격은 어떻게 되죠? 내가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네네. 그쵸? 올라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은 어떨까요? 시간이요? 예, 반대니까 더 뭐 많은 게 좋은가요? 아니죠. 이거는 콜을 풋 개념을 갖지 않아요. 항상 옵션은 매수와 매도에서 시간이 갈리는 겁니다. 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항상 시간 가치에 대해서 우위를 뺏기게 돼 있어요. 시간 가치가 역의 방향과 생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변동성 측면에서는 또 마찬가지죠. 항상 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변동성이 큰 포지션을 바란다. 그리고 이자율은 무의미하고, 이렇게 되면 콜과 조금 반대인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콜, 지금 요 포지션은 요 어떤 함수의 구조는 이 뭐라고 해야죠? 이 풋옵션의 가치를 결정하는 모델인데, 이 콜 같은 경우는 방금 똑같이 했을 때 반대가 이쪽. 시간 가치 똑같이 마이너스, 변동성 똑같이 플러스, 이자율 똑같이 알 수 없다. 물음표가 되겠죠.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들이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렇게 F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옵션, 콜옵션, 풋옵션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요런 그냥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직감적으로 누구나 이렇게 우리 집이 술 먹고도 그냥 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냥 콜옵션 생각하면 그냥 딱 풋옵션 생각하면 딱 이런 식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가줘야 되겠죠. 처음에는 저 수식이 다소 어렵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을 문과 쪽을 전공해서 저 수학식을 내가 다뤄보는 게 언제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어려웠는데 자꾸 짚어주시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초등학교 때 납땜 하실 때 좀 해보셨을 건데. 납땜이요? 그러면 한번 정리를 제가 간단히 한번 해도 될까요?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가격은 좀 더 크게 잡는 게 좋고 행사 가격은 떨어지는 게 좋은 거고 또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게 좋은 거고. 얼마 안 남으면 안 되죠. 그런가요? 불리한 거죠. 얼마 안 남으면. 그러면 많은 게 좋은 건가요? 많으면 좋은 거죠. 그럼 옵션에 상관없이 콜옵션, 풋옵션 모두 마찬가지로 그쵸. 많은 게 좋은 거고 또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작용하는 게
작용을 아무래도 좀 왔다 갔다 해주는 게 좋은 거고, 이자율은 뭐 콜옵션, 풋옵션 모두 좀 크게 영향이 없다. 워낙 네. 좀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가격과 행사 가격은 이제 콜옵션과 반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장 가격은 좀 빠질수록 행사 가격은 오를수록 좋고, 또 시간 가치나 변동성 이자율은 뭐 콜옵션과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결정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각 개별 옵션의 성격, 콜옵션이 뭐냐, 풋옵션이 뭐냐라는 거겠지만 실제로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갈 때는 앞에 콜이나 풋을 일단은 빼고 들어가는 거죠. 옵션의 매수 포지션이냐, 매도 포지션이냐, 요 구조 자체를 일단 아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어저께 저번 주에 할 때 옵션을 양매수를 잡은 사람들은 위아래 다 보는 거죠. 그럼 양매도를 잡은 사람은 위아래 어느 것도 보지 않고 가운데 쪽만 보는 거죠. 이런 포지션을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하는 게 일단은 그러니까 콜, 풋을 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옵션이 가진 일단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일단 이루어져야, 그게 먼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옵션은 매매 전략을 일단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첫 번째, 옵션에 대한 매매는 첫 번째가 일단은 그 가격 변동에 대한 이건 기초 자산이 변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란 건 이게 우리 S, 선물지수, 현물지수가 이 변하는 거를 가격 변동을 이용해서 짜는 게 하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렇게 가격적으로 이렇게 쫙쫙 뭐 지수가 보다 얼마나 큰 진폭으로 움직이는지, 이 변동성을 이용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시간 가치를 이용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요 개념이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크게 옵션을 좀 짜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 변동에서 그냥 우리가 네이키드 포지션으로 한쪽을 방향성을 타는 이 스페큘레이터적인 그 성격의 매매를 한다면 그냥 상방으로 가는, 하방으로 가는 옵션 행사가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성격에 맞는 뭐 짤짜리 0.01짜리 하던가 뭐 그래도 뭐 한 1.3 정도 되는 이런 옵션을 만져주던가, 이런 개인 성향 차이긴 한데 결국은 어쨌든 가격 변동을 가격이란 건 기초 자산이 얼마나 움직여주는지 가격 변동을 노리고 하는 것들이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가격 변동에 의한 전략을 짜봤을 때는 물론 네이키드 포지션은 당연히 순수하게 콜매수, 콜매도, 그리고 풋매수, 풋매도,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건 이제 짤 수 있겠죠. 순수하게 그냥 그 한 개만 잡아서 플레이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될 텐데, 사실 옵션 같은 경우는 한쪽 방향으로 짜는 것도 물론 있지만 여러 가지로 행사가로 조합을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 어떻게 보면은 그래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프에 의해 가지고 어떤 모양, 어떤 구조를 짜는지가 일단 관건인데, 실상 여기서 어떻게 한다를 많이는 말씀 못 드리고 대표적으로 가벼운 것들만 살짝 자주 쓰는 것들만 몇 개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X1, X2, X3라고 했을 때 가격이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지는 걸로 가격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죠. 가정을 해보죠. 가격이 높아진다. 뭐 50, 100, 150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비싼 콜매수를 하나 치죠. 콜매수를 X1 하나 콜매수를 치고 X3 정도 CX3를 한 콜매도를 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런 구조와 이게 비싸다 보니까 이 프리미엄이 더 깊겠죠. 요거는 X3는 요게 30이라면 X3는 뭐 이게 10 정도 되는 요 정도 그런 구조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 폭이 다른데 이런 거를 내가 동시에 하는 거죠. 동시에 시간을 두고서 이 레깅 전략이라고 하는데, 뭐 한계를 두고 시간적으로 좀 뒀다가 나중에 그 재차 자산 가치에 벌어진 이격을 이용해서 어떤 전략을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쓰는 이런 전략을 취했을 때 이 나오는 이 포지션 자체가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는 손해죠. 여기서는 수익이죠. 하지만 수익이 그렇다고 빵 터지나요?
예, 아니에요. 단지 여기가 좀 더 이렇게 뭐 높은, 여기가 좀 더 높은 이런 구조를 짤 수 있는, 하지만 이 사람이 바라는 포지션은 뭐다? 예, 상방울의 포지션이죠. 예, 그럼 역으로 달리해가지고 말하면 비싼 콜을 팔고 예, 싼 콜을 매도를 쳤을 땐, 매수를 했을 땐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 하방을 바라보는 포지션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거죠. 예, 이게 이러면 우리가 그때 강세장에서 이제 뭐 이렇게 동물을 말했을 때 예, 어떤 동물을 말했었죠? 강세장의 동물? 황소. 그렇죠. 황소죠. 네. 이제 황소. 그러니까 강세장에 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불 스프레드를 말합니다. 이 불 스프레드를 짠 뭐 이렇게 누군가 주문을 하는 거죠. 뭐 야, 오늘 옵션 몇 월물로 불 스프레드를 짜라. 예, 그렇게 하면 이걸 짜라는 소리구나. 그러면 반대는 방금 이쪽에 요거는 이제 베어 스프레드겠죠. 네. 베어 스프레드를 예, 옵션 몇 월물로 짜라. 이렇게 하면 예, 딱 이렇게 짜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대신 어렵지 않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실제로는 이 증거금이나 그 예산 문제 어떻게 보면은 가진 증거금을 가지고 일정된 한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이 증거금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실제 매매를 하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예, 굉장히 어렵고 자 그리고 뭐 일단 변동성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가 지금 가격에 의한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뭐 방향성을 일단은 가격은 방향성이니까 방향성 그렇다 치고 이제 변동성을 가지고 한번 놀아볼까요? 예, 변동성 같은 경우는 예, 가격에 대한 방향성도 있겠지만 예, 이 각각이 가지는 방향성에 대한 이 진폭 자체가 얼마나 가지는지를 예, 요거에 대한 배팅을 좀 해보는 거죠. 자, 한번 뭐 이렇게 어렵게는 할 생각은 없고요. 간단하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변동성을 이용한 자 가장 쉬운 게 일단은 그 뭐 양매수라고 해보죠. 예, 같은 가격 옵션을 가지고 예, X1, X2, 뭐 X3를 예,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같은 가격 X1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같이 매수를 치면은 예, 하나는 매수 치고 하나는 매도 치고 이런 포지션이 엇갈리면서 예, 결국은 이런 포지션이 나와요. 예, 이런 포지션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양매수죠. 예, 여기가 X1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바라는 구조는 뭐다? 일로 가야 되는구나. 예, 양쪽으로 뛰쳐나가야 되는구나. 예,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변동성이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거꾸로 잡았다고 하죠. 예, 우리가 이건 양매수 포지션이에요. 예, 양매수 포지션. 그러면 양매도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네, 양매도를 잡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기준이 여기가 0이죠? 예, 여기가 0이니까 0 이상인 것은 예, 바로 여기인 거죠. 이 사람이 바라는 포지션은 뭐다? 변동성이 크다, 작다? 별로 없는. 그쵸. 변동성이 거의 없는 예, 이런 포지션을 발해야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짰을 때 어떻게 보면은 시장 자산 가치에 이 변동성이 없기를 바란다면 이 ATM 옵션을 상대적으로 좀 건드리면 예, 좋지는 않겠죠. 예, 변동성이 예, 큰 옵션이 상대적으로 좀 ATM 옵션이다 보니까 ATM 옵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면 예, 함부로 빵 하고 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을 좀 잡아서 이 양매도를 까는 게 좋을 수 있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내가 이런 구조의 ATM 옵션을 깠어요. 예, 까서 ATM 옵션, 이게 ATM이라는 예, 아이템 가격으로 쳐보자면 지금의 어떤 시장 가격 100 정도 100인데 예, 지금 이 종목은 내가 양매도를 콜도 하나 매도를 치고 예, 100짜리를 예, 치고 풋도 하나 쳤어요. 근데 100이라는 거는 ATM 옵션이다 보니까 예, 지수가 흔들리면은 이 가격의 변동성 어때요? 막 튀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내가 콜 매도를 좀 외가로 더 때려버리는 거죠. 예, 외가 쪽 때려버리고 그럼 풋 매도도 어떻게 한다? 좀 변동성이 ATM보다 약한 좀 그 또 외가로 좀 때리는 거죠. 예, 가격이 낮은 쪽으로. 그래서 어떻게? 오히려 이런 식으로 까버리면서 이 폭을 넓히지만 대신 이쪽에 비해서 조금 요 프리미엄은 조금 더 낮게 예, 수익은 낮게 가지만 어쨌든 요 폭이 넓음으로써 좀 더 안정성 있는 모델을 예,
그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예, 이게 스트랭글인데, 스트레들, 이 스트랭글인데, 이 스트랭글 예, 매도를 예, 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랭글 매도를 치는 포지션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까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ATM 옵션을 이용하다 보면은 야, 이게 동시에 이렇게 잡히면 이 스트랭글 자체가 요 스트레들인데 요 스트레들이 예, 변동성이 큰 옵션을 잡히면 예, 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큰일 나죠. 예, 그러면 큰일 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이게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만약에 이게 10세트를 쳐요. 양매도를 예, 콜매도, 풋매도를 양세 그 근 외가 가지고 이렇게 치면서 예, ATM 저쪽에는 OTM 옵션 정도를 하면은 예, 이게 10세트씩만 잡아가지고 양매도를 이렇게 딱딱 치면은 예, 이게 하루에 200, 300이 따박따박 나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예. 하지만 이제 포지션이 변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슬며시 풀어주는 거죠. 예, 풀어주는데 뭐 상방으로 튈 것 같다. 예, 상방으로 튈 것 같다. 예, 그러면 예, 콜매도를 자르고 뭐 하방으로 튈 것 같다. 그럼 풋매도를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예, 포지션을 짜줄 수 있는데 지금 이론적인 거는 사실 말을 하는 게 좀 이 정도까지예요. 이제 이 이상 실전을 말하게 되면 예, 그러면 좀 굉장히 힘들고 예, 요 정도 개념이 양매도를 치는 것들은 시간같이 이용하는데 실전에서는 그게 한 10세트씩 가면 하루 한 200, 300 정도가 벌리는구나. 예,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급 상황에서 예, 딱 봤을 때 현물과 선물이 있는데 외국인 기관이 있고 뭐 개인이라고 했을 때 이 서로 수직 이게 엇갈려요. 예, 서로 이제 한쪽은 이것도 매수 쳤는데 이건 매도 치고 얘는 또 이거 매수 쳤는데 이것도 매도 쳐놓고 이쪽이 뭐 반대겠죠. 막 이렇게 서로 엇갈려 있어요. 포지션이. 근데 옵션인데 옵션 장에서 얘네들이 동반해서 풋을 매도를 쳐는 상황이다. 근데 개인만 풋을 양매수를 잡고 있다. 예, 이런 상황은 예, 시장 상황이 엇갈렸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잡고 있다. 이런 상황이 나와버리면 예, 시장이 굉장히 지루해집니다. 예, 지수가 안 움직여요. 지수가 안 움직여가지고 할 게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옵션에 대한 요 어떻게 보면 이 조직적인 구조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옵션을 당장 여러분들에게 매매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예, 옵션의 구조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옵션이 가지는 이 성격을 통해 가지고 시장 전반적인 예, 크게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예, 옵션을 매매하시라? 예,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하시면 100이면 100명이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제 돈을 들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매매를 해드리면 모를까? 예,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다? 시장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하는 거다. 예, 항상 말씀드리죠. 예, 항상 우리가 주 추세 선물 같은 경우 매매할 때 오늘 어떻게 됐었냐면은 오늘 지수가 이렇게 좀 눌렸어요. 근데 이렇게 뿡 떴는데 저희가 이쪽에서 오늘 최저점에서 매수를 쳤습니다. 예, 매수를 쳤는데 목표가 한 점이 있었어요. 목표가 한 점이 어디냐면은 3일 전에 이 하락이 시작됐던 엄청난 음봉이 빵 하고 맞았던 요 윗단이 목표가였어요. 딱 목표가까지 찍고 내려오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전부 다 시장을 어쨌든 크게 잃는 예, 그런 버릇이나 그런 습관에서 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 요거에 대한 필요성은 예,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콜옵션, 풋옵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자세하게 짚어도 봤고, 또 옵션을 매매할 때 뭐 가격이나 변동성에 대한 어떤 흐름이 어떤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처럼 이 옵션을 뭐 오늘 뭐 저번 주 그리고 뭐 다음 주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당장 어떤 매매에 뛰어드시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실 것 같고,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는 눈이 이렇다라는 안목을 키우시는데 저희 방송이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나머지 뒷이야기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옵션의 마지막 파트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서요. 이제 오늘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신 슬라이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보내주신 거 살펴보니까요. 오늘 뒷 이야기 중에 차익거래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저 물론 초보자 입장에서 차익거래 뭔지 잘 모르겠는데 차익거래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예, 차익거래는 이제 사실 지금 차익거래는 이제 우정국 차익펀드가 폐지되면서 의미는 좀 덜해졌어요. 덜해졌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을 좀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제 알고 가야 되는 거고요. 현물과 선물이 이제 있었을 때 우리가 네이키드로 그냥 현물만 잡는다, 선물만 잡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찍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로 특정하게 설정된 어떤 구간 내에서 어떻게 한다? 현물과 선물을 역으로 매매라는 거죠. 역으로. 그러면은 주식을 사면 그 주식에 해당하는 어떤 해지 비율이나 그만큼을 선물은 어떻게 한다? 매도를 치고 만약에 주식을 팔아요. 주식을 팔면 그만큼 해지 비율만큼 선물을 매수를 하는 거죠. 매수를 하는데 중요한 점은 이제 이 차익거래 중심은 항상 몸통인 현물이에요. 그때 우리가 뭐죠? 짱구가 막 이렇게 가면은 흰둥이가 뒤에서 따라가면은 그래도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짱구라 그랬죠. 항상 몸통이 가장 중요한데 오히려 매도 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현물을 팔고 선물을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선물을 매수하니까 선물 지수가 오르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현물이 반대인 매수 차익 같은 거에서 일단 현물을 사거든요. 그리고 선물을 팔아요. 근데 하지만 이 사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현물을 쫙 사면 결국 몸통인 현물이 쫙 올라가기 때문에 일정의 비율만큼 선물을 내가 매도하고 있더라도 결국은 몸통이 쫙 올라가면서 선물도 같이 쫙 뒤에 따라 붙는 거죠. 그럴 때가 이제 시장 어떻게 보면은 좀 강력하게 매수 차익 거래가 어느 정도 쫙 받침이 되면 오늘 한번 치겠구나. 이런 거를 시그널을 읽어줄 수가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우정국 차익 거래 펀드에게 과세를 하면서 얘네가 차익 거래에 과세하는 이 밴드 폭이 작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건드리지 않았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달 정도에 폐기가 됐을 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많이 한다 땡기면은 한 5천억 정도 아니면 3천억, 2천억 정도는 컴퓨터로 계속 프로그램 매매가 차익 거래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보고서 방향성을 한 1천억 정도 넘어간다 싶으면 오늘 좀 방향성 타겠다. 붙여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기껏 들어와 봐야 뭐 한 몇백억 수준? 한 200억, 300억? 이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차익 거래 자체는 의미는 굉장히 많이 퇴색한 상태죠. 좀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차익과 비차익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비차익은 순수하게 컴퓨터가 현물만 찍는 거예요. 선물은 건드리지 않고. 그래서 요 두 개를 묶어서 프로그램 매매라 그러는데 요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동향 자체가 굉장히 하나의 또 지표로서 시장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은 뭔지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뭐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뭐 그렇게 이 이상으로 어떻게 이격이 벌어져서 그거에 대한 구조가 되는지까지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현물과 선물을 반대 방향으로 매매를 해주면서 그걸 누가 한다?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한다. 그게 차익 거래입니다. 그래서 차익 거래는 이 정도까지 설명이면은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뭐 간단하게 설명이 끝나네요. 준비해 주신 슬라이드는 굉장히 많은데 네, 간단한가 봐요. 전 또 어려운 내용인 줄 알고.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떨 때 중요하냐면 이제 증권사 찌라시가 막 돌잖아요. 돌면은 특히나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 3, 6, 9, 12 이렇게 만길이 왔을 때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동향이 찌라시로 막 돌기 시작해요. 지금 어쩌고저 프로그램 잔고가 어떻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냥 그거는 이 무슨 소리 하고 넘어갈 그럴 모양인데 딱 보고서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 어쩌고 잡히면서 어쩌고 가고 있다. 그러면서 선물 매매 거래를 외국인들이 롤볼 통해서 매수 포지션을 계속 넘기고 있다. 그러면 시장은 장세가 계속해서 어쨌든 매수 쪽으로 가겠구나라는 걸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그널 되기도 하니까 구조는 내가 모르더라도 내용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뭐 들고는 어쨌든 정보는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 정보를 이용하게끔 해야죠. 그래서 요 내용 정도는 조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차익 거래가 들어오면 시장이 몸통 따라 상승 쪽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일단 결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더 이상 차익 거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붙일 말은 없는 건가요? 차익 거래는 사실 뭐 이 정도가 여기서 단데 마지막에 슬라이드 한 개만 살펴볼게요. 네. 예.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요 슬라이드 자체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네. 자, 간만에 이게 근래입니다. 굉장히 근래예요. 근래 건데,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어디서? 네, 지금 차익 거래의 마지막 슬라이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요 비차익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네. 차익은 얼마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봤을 때, 누가 찍는다고요?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찍는다. 네. 그렇죠. 프로그램 매매. 그래서 요 전체 매매를 합계를 봤을 때 일단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천억 정도, 4천억 정도가 넘어야 좀 의미 있다고 해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 1,000억 정도 넘으면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요거는 5천억 정도 찍은 겁니다. 5천억 정도 찍은 건데 프로그램 매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왜 중요하냐면 요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차익이든 비차익이든 이 기준이 어디냐, 이런 매매가 살고 말고 들어온 기준이 바로 이거에 있어요. 시장 베이시스. 이거 갑자기 그 스펠링을 까먹었는데 이렇게 I랑 S가 바뀌면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다 하여튼 이렇게 그 시장 베이시스 그냥 한글로 역시 시장 베이시스가 얼마 정도 살아다니냐에 따라서 이 차익이 들어오고 말고가 조정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차익 거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베이시스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작용이 다 알아가지고 한마디로 지금 봤을 자,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수급이라 그러죠. 수급. 외국인, 기관, 개인이 현물, 선물, 콜, 풋에서 들어오는 금액들이 있겠죠. 절대적인 금액들, 순매수, 순매도 뭐 이런 금액들이 있을 텐데 이런 금액들에 대한 방향성과 결국은 차트에 대한 흐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것인가, 그리고 수급상에서의 이 시장 베이시스와 연관된 시장 베이시스대로 또 시장 베이시스에 연관된 차익 거래, 그리고 비차익 거래, 여기에 추가적으로 글로벌 장세, 실시간, 괜히 이제 S&P 그런 걸 거의 하루 종일 켜놓는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딱 요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베이시스, 요 베이시스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는 이 수급에서 일단 이 틀이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이 연관돼서 어떻게 보면 요 1년에 이 시퀀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매매를 하는데, 실제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옵션이 구조가 내가 뭐 행사가를 싼 걸 사고 뭐 비싼 걸 팔고 뭐 이거는 몰라도 돼요. 옵션이 뭐, 그리고 베이시스가 F는 어쩌고 뭐 어쩌고 몰라도 됩니다. 뭐 채권의 듀레이션 뭐 그런 거 다 몰라도 돼요. 컨벡서티. 그냥 이 베이시스와 수급과 이 시장의 관계, 요 메커니즘이 어떠한 구조로 움직이는지 일단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한다면 요것만으로도 그 실전 매매에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트는 좀 이론적으로는 배우기 힘들죠. 이제 정말 차트를 잘 만지는 사람을 만난다면 쉽게 배울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정말 힘들고, 그래서 요 베이시스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요걸로 인해서 들어오는 발생되는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 요것들이 결론 하면 일정의 시장 구조를 형성하신다 보면 될 수 있고요. 앞으로는 사실 요걸 더 살펴보면 좋은데 지금 시간으로서는 여기 좀 살펴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좀 살펴보기 좀 힘들 것 같고, 지금은 결론적인 것만 하나 그래서 딱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예, 차익 거래 자체가 예, 일단 선물을 사고 예, 현물을 파는 예, 매수 차익 거래가 들어오면 이때는 당연히 시장 베이시스가 예, 살아나줘야죠. 예, 시장 베이시스가 살아야지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 시장의 어떤 상승의 기운, 투자 참여 그걸 잃고 프로그램이 예, 매수를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베이시스가 살지 않으면 이런 차익 거래가 들어오지 않아요. 예,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물론 당일 설정되는 그 일정의 어떤 임계치에 의해서 예, 꼭 시장 베이시스가 예, 살지 않아도 예, 뭐 차익 거래나 비차익 거래가 들어오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설정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차익 거래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된다? 어쨌든 시장의 방향성을 예, 상방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예, 그 기본적으로 예, 주지해야 될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이런 것들 그리고 같이 묶어서 비차익까지 예, 같이 크게 들어와 줄 때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시장이 빠지지도 않겠구나. 이러면 뭐 선물을 매수한다거나 예, 콜매수를 친다거나 풋매도를 친다거나 뭐 이런 전략들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짜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요 구조, 요 얼개를 예, 좀 확실히 좀 기억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초반에는 옵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짚어주시고 후반에는 뭐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얘기해주시면서 시장을 보는 어떤 큰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마지막에 설명해주신 뭐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니까 뭐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머리를 쓰시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개념을 통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는 그 안목을 키우시는 게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시청자분들께 좀 주식 보는 눈, 시장 보는 눈 도움 됐는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준비해서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